네, 네 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총선까지 이제 딱 8일 남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오늘은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충남 당진 지원 유세에서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고 있는 충청권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먼저 윤주진 대표님, 한동훈 위원장이 공약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의 완전 이전, 충청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세종시, 세종특별시에 대한 충청권 사람들의 그런 기대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특히 또 행정부처가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정치 행정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인식이 계속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한 세종의사당 시대의 개막은 아무래도 이제 그 충청권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중심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히 국회의사당이 넘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자리 잡게 되면은 그 국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법 행정 관련된 그런 여러 기관들과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이 좀 더 도심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53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먼저 주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뒤늦게라도 호응을 하겠다라고 저희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입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정말로 있는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공약을 하셨는데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단 2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 없었다는 점, 또 대통령 집무실도 제대로 옮길까?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어쨌든 세종시 공약과 관련해가지고는 충청권 민심에 악재는 아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운동이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는 후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관심이 없다면 더 후진 사람들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 배경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좀 점잖았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총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총선이 시작이 되고 사전 투표 따지면요, 이번 주말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그렇게 그 만만한 그런 여유로운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그 와중에 김준혁 후보 등등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어도 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한동훈식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식어버렸잖아요. 근데 선거 막판까지 왔는데 다시 기대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심판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지금 사실은 불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조 심판론도 좋고 다 좋지만 집권 여당 당대표 격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좀 그 무게감 같은 게 발에서 느껴져야 하거든요. 일종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느껴야 그래야 집권 여당에 좀 지지해야 할 마음이 생길 텐데 한동훈 위원장 보면 야당을 비난하는데 거의 모든 메시지를 다 투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했지만 그 3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말의 키워드를 분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경제를 한 290여 차례 언급을 하면서 제일 많이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범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면 집권 여당답게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좀 정책 대안이나 비전을 만드는데 국민들의 기대감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야당을 오히려 심판하겠다.
권력은 다 사실 집권 여당에 있는데 이런 메시지에 진력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찾는 후보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은 유승민 의원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그 의원들이 후보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다 좋은데 지금 당의 기조와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조국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고 범죄가 2심까지 확정된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뭐든지 범사의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그 당의 기조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인 친분 정도로 이게 요청 정도만 들어가지만 당 지도부 공식적인 그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을 뭐 이렇게 합류를 시킨다라고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국민의힘 후보들 잠바 색깔을 보면요,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대신에 본인의 사진을 걸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대통령과 거리감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가장 거리감을 둘 수 있고 중도 이미지가 있으신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를 세 분류로 나오면 친윤, 친한, 그리고 중도 보수. 그러니까 중도 보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소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뭐든 한 표라도 더 모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이 급하지 않나 보다. 한 표가 아직은 아쉽지 않나 보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어쨌든 잘 되는 집은 더 잘 돼서 하나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집은 이제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서로 비난하는 모습이 더 커지는데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이 제일 안 좋게 보신다. 이 점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유세 지원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유튜브를 이용한 원격 지원은 좀 이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선거에 집중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검찰 독재 정권이 원했던 결과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검찰 독재 정권의 결과물이 자신에 대한 기소였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해서 그것도 하나로 사건을 병합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지금 사건을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계속 재판을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 싶고요. 물론 이제 결정은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검찰은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선거 끝나고 나서 재판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관한 이재명 대표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력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런 메시지가 거꾸로 얘기하면 지지자들에게는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거나 그리고 정권 심판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양쪽에서 다 노리고 얘기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재판의 일정이라든지 출석 여부 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재판부,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검찰이 원한 결과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간 그런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렇게 총선에 임박해서 재판이 몰리게 된 여러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도 있고 또 어떤 본인의 단식투쟁 여러 가지 또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으로 인해서 총선 유세라든지 선거운동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사실 대부분의 모든 대한민국 유권자와 정치인들이 알고 있고 예상했던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냥 현실화된 것인데 마치 이제 와서 원래는 받지 말아야 될 재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않는 모습 또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각시킬 수 있는 메시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두고 자꾸 검찰의 독재라고 이어가는 것은 조금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재판은요, 법원이 주도하는 것이 검찰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은 의견만 낼 수 있을 뿐이에요.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의견만 낼 수 있을 뿐이에요. 법원은 검찰 말 듣지 않습니다. 판사가 재판장이 자기가 알아서 그 재판을 갖다 진행하는 거지 뭐 검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만약에 그러면 법대만 봐도 판사는 위에 앉아 있고요. 변호사하고 검사는 똑같은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부가 오늘 하고 그다음에 4월 9일에도 재판이 있거든요. 이렇게 재판 날짜를 왜 잡았는가? 재판장이 왜 화가 났는가? 이재명 대표가 3월 12일에도 빠졌고요. 그 기존의 재판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재판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이 늦어지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월하고 3월하고 이럴 때 제대로 재판장 말대로 그 재판에 참석했었으면 그러면은 4월 2일, 4월 9일에 재판 날짜를 잡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치 뭐 검찰이 하면 안 되는 재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월 10일 총선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4월 12일에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고요. 4월 22일에는 위증교사죄 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6일에 공직선거법 재판 또 있거든요. 이 재판들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지켜보면 알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조에도 보면은요, 어쨌든 후보자로 등록하고 나면 개표 종료 때까지는 신분을 보장할 수 있고 또 하다못해 병역까지도 연기를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 선거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재판부에서 양해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야당 대표가 이런 말도 못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식은 다를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기소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소권을 남용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 대표 입장에서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면서 이게 검찰이 원하는 그림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 얘기도 못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비판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이조 심판론 얘기 나왔을 때 뭐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조 심판은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조국 전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국민의힘이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게 언어도단 아니에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사실 하잖아요. 일종의 정치 캠페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야당 대표도 야당 대표로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뭐 부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건 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아니, 정혁진 변호사님.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심판론은 법원에서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 피고인으로 일주일에 재판 몇 번씩 받고 있고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감옥 갈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그 형사 범죄자가 그 뭐 내가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한 경쟁자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범죄자가 저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직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범죄자라고 표현하시는 건 조금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잠시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박광원 전 원내대표, 박용진 의원처럼 이재명 대표와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의원들이 지금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주류와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온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지원 유세에 나서는 모습인데 먼저 윤주진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본다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갈등이 있었던 이 의원들이 지금 지원 유세에 나서는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체제냐 친명 체제냐를 떠나서 또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데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본인들에게도 또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볼 것이고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결국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당 지도부, 권력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종서 실장, 박광훈 전 대표 등등 전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력의 중심 축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지금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어놓고 또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화합을 했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다. 또 그것이 사실일 것이고요. 그러한 유권자들, 민주당 당원들에게 소구를 해서 결국은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금이나마 친명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강성필 위원장님.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고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더 몰빵 13 유세단이라고 해서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셨던 분들이 낙천자들이 하나의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 유세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에 떨어지게 되면 갈등, 분열 이렇게만 남았지만 네. 저번 21대부터 저희가 더 컷 유세단이라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좋은 어떤 관례를 남기기 위해서 낙천자들 중심으로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꼭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또 잘 되는 집은 또 이렇게 화합해야 또 잘 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 격전지들을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위아래로 파란 옷까지 좀 갖춰 입으면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정부다. 이런 강도 높은 현 정부를 향한 비판 발언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전직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작심한 듯이 비판 발언을 내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선거에서 일종의 지원 역할을 할 줄 네. 몰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는 시각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자꾸 뛰어들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좀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만 뭐 마냥 비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는 동선은 주로 낙동강 벨트 지역인 네. 것 같아요. 이 지역만큼은 특히 이제 PK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이자 또 정치적 기반이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동안에 그 정도로 애착이 가고 아낄 만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사저가 또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소한 그 지역에서만큼이라도 이 지역을 뭐 국민의힘에서는 낙동강 벨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략 공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만큼은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메시지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를 하나의 야권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야권이 분열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당의 형태로 지금 어찌됐든 선거에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면서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좀 민주당이 원래 본류로 다시 그 하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통합의 메시지도 같이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 또 새 당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숙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문석 후보가요. 2020년 8월에 집을 샀거든요. 그 집이 31억 2천만 원인데 이 집을 왜 샀겠습니까? 그 집이 5월 달에 26억 8천이었어요. 6월에 29억으로 2억 2천 뜁니다. 두 달 뒤인 8월 달에 다시 2억 2천 뛰어가지고 31억 2천이 됐어요. 2021년 2월에 35억 됐고요. 3월에는 35억 8,500 됐고요.
8월에는 36억 9천 됐어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불과 1년 사이에 10억이 넘게 뛰었어요. 왜 정권을 갖다 뺏겼겠습니까? 그다음에 무능하고 무도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무능한 일이 있었습니까? 무도하다라고 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불법 범죄 선거였잖아요. 그때 누가 했습니까? 그때 청와대는 누구 청와대입니까? 문재인 청와대 아니었겠습니까? 잘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180석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여대 야소 이 정권에서 정권을 뺏겼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잊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을 소환하는 게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사건건 지금 그 윤석열 정권 2년 차, 만 2년 차, 회수로 3년 차인데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전 정권을 탓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2022년에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전 정권 탓하기 그만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어도요. 최근에 울산시장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임종선 저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무죄 혐의가 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로 저희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 야당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권 못 봤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무능, 오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와서 많이 희석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무능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 정책이었죠. 북한 김정은이 그렇게 굴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 수십 번의 탄도미사일로 돌아왔던 그 외교화번 정책의 실패, 또 일본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치 못할 국제적 고립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를 아주 국민들은 되게 엄중하게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이 부르고 있다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도 정치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또 본인들이 지금 챙겨야 할 친문 세력들이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산 경남 쪽만큼은 나 문재인이 지켜줬다라고 하는 성적표를 남기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다음 국회에서도 본인의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탄핵된 대통령은 정치 행보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뒤따를 수 있잖아요. 사법 처리 다 받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전 대통령은 그러면은 청계천 걸어도 됩니까? 이렇게 뒤따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판단이 좀 엇갈릴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를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내분의 해석을 좀 들어봤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같이 지지해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강성필 위원장님,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야당을 좀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네, 저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 양산을의 뭐 이재강 후보 그리고 사회 배재정 후보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셨잖아요. 이제 직접 지원을 하셨는데 사실 조국 대표라든지 이낙연 대표라든지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의 정당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했지만 다른 정당들은 말로밖에 할 수 없는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야권의 지형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친구보다는 가족을 먼저 챙기고 가족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친구까지 도와주는 건데 이러한 마음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의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윤준희 대표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혼자만 돋보이는 이재명 친명 체제, 독주 체제의 그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이 함께했던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그러한 인사들이 상당히 지금 그 입지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의 민주당이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면목이 없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흔적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지우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공천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의 민주당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좀 불쾌한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 이렇게 아주 애둘러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겨서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의대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숫자에 관해서도 이것이 조정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내비쳤는데 먼저 정영진 변호사께서는 어제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뀐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는 공을 의사들한테 넘긴 네.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어떻게 해서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도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일 상세하게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의사가 2,000명씩은 늘어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2,000명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반영해서 조정하겠다. 그런데 정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00명이 정답인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수치도 아니란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야당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한지 불필요한 것인지 뭐 불필요하다라고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을 거고 만약에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야당 생각에는 몇 명이 늘어나는 게 필요한 것인지 500명인지 1,000명인지 5,000명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어떤 특정 개혁 과제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밀고 가는 거, 그건 국민들이 굳이 반대하거나 나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책임지고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판단한 것만 맞으니까 내 뜻에 반대하는 거 있으면은 다 가지고 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의사가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은 뭐 언론인이 다 똑같은 언론인이 아니고 뭐 그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의대 교수하고 전임의 전공의 그다음에 군의관이 전부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각의 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공과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근데 나는 이렇게 2,000명이라고 판단했으니 이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 당신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와라. 그럼 내가 대화해 줄게. 이건 사실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애초에 27차례나 뭐 의사단체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단체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증원하려고 하는데 의사단체에서는 증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의사 정원을 늘려나가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상황 아닙니까? 환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환자를 돌보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책임이 아닌가요? 그러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혁을 해나가면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가라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내 말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거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이런 대통령의 모습이 정말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가면요. 대한민국의 온통 갈등 청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문제 끌고 가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네, 이렇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심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치다.
범사회적인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을 재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김해을에 출마한 조혜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목소리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치고요. 유연해야 되는 게 정치죠. 뭐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뻣뻣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상선 여수 제일 좋은 건 물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그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부가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의협회장 새로 들어왔잖아요. 정원 못 늘린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사들은 모욕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의사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 딴 거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이 자기 딸을 의사 만들려고 저렇게 노력을 했겠나? 그런 거 다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우리 사회에 없는 특권 귀족 계급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가 대통령이 뭐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오만하고 진짜로 독선적인 것은 지금 국민들 눈에는 의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근데 이제 의사하고요, 대통령하고는 지위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결국에는 엄포만 놓고 만 것입니다. 더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담화문의 형식을 살펴보면요, 이게 미괄식입니다.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바꿨어야 돼요. 왜냐? 미괄식이란 말은 마지막에 있어서 대화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꼼꼼하게 검토한 거고 또 그 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의료 카르텔, 총선 개입, 정권 퇴집.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건 나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꿨다고 하면 그나마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 수도 있고 의사들도 일부 수긍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동안 보여줬던 고집불통의 모습만 보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후보들은 답답한 마음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불만으로 표출이 되는 모습으로 분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마포울 국민의힘 후보인 함은경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당원직을 이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이 입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담화를 끝까지 못 보고 화가 났다. 대통령의 본뜻도 모르고 성급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면서 들어온 지 며칠이 됐다고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요구하느냐. 대통령의 탓을 하면서 선거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것을 못 봤다. 이런 강한 비판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함은경 후보가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그 담화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를 인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네. 논지고요. 뭐 내 말이 맞다, 내 말만 맞다,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갖고 와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난 논의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함은경 후보가 말한 것처럼 끝까지 보지 못해서 좀 약간 우라통이 치밀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 역시 저는 지금 선거가 절박하거든요. 선거가 절박한 후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엄청난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준표 시장께서 예전에 당대표를 하실 때 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정이 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윤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조금 더 앞서서 말씀했던 개혁의 문제를 자 이번에 이 의료개혁 국민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개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어떠한 개혁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안 좋은 지금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저렇게 파업하고 버티고 끝까지 저항하면은 정부가 결국은 꼬리를 내리는구나. 자, 우리가 앞으로 노동개혁해야 되죠. 연금개혁해야 되죠. 사회개혁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개혁도 해야 됩니다. 대학도 줄여야 되고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 즉, 국민들께서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의 진통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요. 국민들은요, 개혁을 하는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과정도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대 충원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는 과정이 너무 강경하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대화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국민을 대하는 그 태도라고 보고요. 또 함은경 그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51분 동안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담화문이 발표된 다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대화의 담화문의 결과를 두고 옳다 그르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은경 후보도 담화문을 51분이나 들었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어떤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서 여야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여야 후보들의 재산 관련 논란을 좀 정리해봤는데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평 땅을 매입하면서 부친이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공영훈 양부남 후보는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여야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변호 이력도 좀 논란이 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전세 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다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고 성범죄 가해자 변호 논란 또 배우자의 다단기 사기 변호 논란까지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해당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퇴 요구는 일축을 했는데 혹여라도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이것을 팔아서 전익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지금 여당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좀 침묵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양문석 후보가 개인적으로 좀 대응한 문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선거 막판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민주당 입장에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토록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건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결국 이제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집을 한 채를 샀다고 하면 이른바 영끌을 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대출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사를 하든 아니면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하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집을 매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결정을 한다고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당 차원에서 지금에 있어서 결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세종시의 이영선 후보처럼 그때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때는 후보직을 그냥 아예 민주당 당적 자체를 없애면서 후보직을 내려놓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그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조치를 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양문석 후보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편법이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사과하고 심판 받겠다 이러면 되겠죠. 하지만은 이게 보면 볼수록 편법이 아니고요. 불법을 넘어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그 판례에 따르면요. 금융기관 사기죄는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 금융기관을 기망해서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이런 필요 없고요. 담보가 충분해도 사기죄 되고요. 재산상의 손해가 금융기관에게 없어도 지금 양문석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자를 따박따박 냈으니까 그 금고에게는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사기죄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사후 대출금 상환해도 마찬가지로 이거 사기죄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따를 때 양문석 후보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대출 사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을 갖다가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딸의 통신 판매 사업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받았잖아요. 이 통신 판매 보험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 받았습니까? 양문석 후보가 2021년 4월 7일에 그 대출을 받았는데 4개월 전에 2020년에 받았어요. 그러면 아예 작정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출 받은 다음에 서류 위조해가지고 물품을 갖다 구입한 것처럼 그렇게 뭐 서류까지 위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제가 봤을 때 사기죄에다가 업무방해죄에다가 사무소 위조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문석 후보가 자기의 재산을 얼마로 등록을 했느냐.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재산이 8억 3천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집의 시세가 31억 2천만 원에 산 잠원동 45평짜리 아파트 시세가 지금 평당 이렇게 해가지고 4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억이 넘는 사람이 재산이 8억밖에 없다. 그러면 부채가 30억 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양문석 후보가 그 집의 재산을, 그 가액을 21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런 모든 불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문석 후보는 뭐 계속 그냥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다음에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석규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정의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여러 채를 산 거예요. 그 중에 그러한 과정에서 갭투자가 있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집이 한 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 집 한 채 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연끌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속에 편법이 있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 그게 또 중요한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편법인지 불법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양문석 후보 말로는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것이 관례니까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은 편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새마을금고와 전혀 상관이 없이 본인이 기획을 해서 본인이 다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유지를 했다면 그건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나중에 좀 더 조사가 진행돼서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이 편법이고 불법인지 가려지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도 소환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모습입니다. 김준혁 후보,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에 대해서 미 장교에게 이대생을 성상납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궁중문화의 에로문화가 내 전공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편협한 인식, 그릇된 역사관, 또 비뚤어진 성인식까지 점철된 배설 수준의 막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준혁 후보는 앞뒤를 다 자르고 성과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서 매도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 이전에 학자로서 학문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논란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역사 논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논쟁을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제가 다 검증하고 확인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김준혁 후보가 오늘 뭐 자료 또 올려놓은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런 근거 없이 학자니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과장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학자로서의 자격의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던 거 이걸 보면 그동안에 근거가 전혀 없이 얘기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막판에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환란 문제 지금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클럽 같은 게 운영이 됐다고 하는 근거도 저도 개인적으로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근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혁 후보가 얘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 거기에 좀 살이 덧붙였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또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 논쟁하고 정치 공간 안에서 그걸 바라보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때 아무 터무니없는 거다,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공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는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김준혁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올린 것처럼
이게 근거가 없이 한 주장은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도태우 후보랑 장해찬 후보가 결국은 이제 공천이 취소가 됐었죠. 지금 무소속으로 뛰고 있지만 사실 어떠한 그 내용의 발언을 봤을 때 당시에 도태우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주장도 아주 정확히 뜯어보면은 어떤 확정적 단어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간의 인식과 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소 과장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고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잣대라면 이 김준영 후보 결국 공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발언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 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발언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인 학문을 하시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치를 하지 말고 계속 그 영역에서 그 활동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를 하시겠다는 분이라면은 적어도 저 발언은 국민의 상식적으로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자극적이고 수위가 높아서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후보자로서는 자질 부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양평에 가족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하면서 부친 찬스를 썼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장 후보가 하루 새 6억 6천만 원을 늘려서 재산을 신고한 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자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진영 후보가 의심받을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6,600만 원도 아니고 6억 6천만 원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해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진영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 신고를 누락을 했어요.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분명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4년 만에 재산이 30여억이 증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러한 것들을 부동산 투기로 재산이 증가된 것을 감추려고 어떤 재산 신고 중에 누락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이분도 이제 땅을 구입을 할 때 대출을 받았는데 부친이 재직하셨던 금융기관을 통해서 90%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제기하고 있는 어떤 아빠 찬스와 다를 게 무엇이 있냐. 오히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가액 자체도 더 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양당이 한번 같이 돌이켜볼 문제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는 재산이 1년 새에 41억 원 늘어났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변호를 맡아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범죄 자금 수수 혐의로 이 변호사를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2가지 기준으로 국민들이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불법이 있었느냐. 장진영 후보는 해명을 했습니다. 66%밖에 대출이 없었고 실제로 부친이 관련된 것은 12%밖에 없었다. 해명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법은 없어 보입니다. 또 재산도 수정 신고를 했고요. 저는 공영훈 후보나 김기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주 불법적인 요소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즉 양문소 후보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범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말해놓고선 자신들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 저는 양문소 후보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국민들의 대출을 막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새마을금고에 가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끌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가 얼마나 정관예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정 후보는 이러한 정관예우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국민들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선 당신들은 이렇게 기득권을 누렸는가. 바로 여기서 실망을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공직 후보자 남편 문제까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지만 배우자 문제까지 지금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 책임지는 게 과연 도의상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은정 후보한테 남편이 한 문제까지 다 책임지시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 기준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박은정 후보자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뭐 검찰 내에서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와 관련돼 있는 사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했던 검사였다고 하잖아요. 또 퇴직 후에 검찰을 떠난 다음에
이 정반대 입장에 서서 일종의 변호를 맡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니까 검찰에서 정관 예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박은정 검사 얘기로는 그 윤석열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정관 예우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정관 예우라고 하면 전화 수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를 해주고 거기에 기록은 남기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뭐 이런 방식은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공개적으로 변호인 이름에 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변호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연 정관 예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양문석 후보에 관련해서 말씀을 앞서 하셨는데 양문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런 직위도 없었어요. 직책도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과 그냥 어찌 보면 뭐 후보이거나 정치 활동을 했던 입장인데 문재인 정부 책임을 양문석 후보가 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양문석이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저는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문재인 정부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성필 평론가님. 저는요 그 국민의힘 후보 중에 조수현 후보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대전판 도관이라고 해가지고요 15세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중생을 16명이 집단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달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6명의 가해자 중에서 단 한 명도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100억 원대 전세 사기도 변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미 제일 최초에 보도가 되었지만 친일 성향의 어떤 발언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도 사실 변호사를 할 시절에 어떤 흠결이 있었는데 아직도 공천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민주당 후보자의 어떤 변론 과정을 공격을 할 때는 꼭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그 박은정 후보자가 단순히 그 배우자가 검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은정 후보자 자체가 검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이종근 변호사가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종근 변호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박은정 후보가 예금이 작년 5월에 얼마 있었느냐 자기 통장에 꼴랑 1,3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31일 현재 예금이 얼마가 있었느냐 박은정 통장에 4억 4,8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박은정 후보가 번 돈입니까? 다 이종근 변호사가 자기가 41억 벌어가지고 그중에 4억 5천만 원을 그 부인 통장에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관예우에 대해서 조국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말을 갖다가 잘못하는데 뭐 전화변론하고 이런 거는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그런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그거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고요. 다 처벌받습니다. 그다음에 탈세도 되고 전관예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에 기여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특혜를 갖다가 받고 돈 많이 받는 거. 이때 관이라고 하는 건요. 검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전관예우인데 조국 대표는 뭐 변호사를 안 해봐서 그런지 전관예우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160건을 수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억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건 가지고 얼마 받았습니까? 22억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59건 가지고 20억 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건 가지고 22억 벌었는데 나머지 159건 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해가지고 진짜로 전화별로 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이런 정도가 되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브로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은정 대표가 똑바로 해명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순한 다단계를 떠나가지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비를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안들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종근 변호사가 변호사직을 그만두면 될까요? 박은정 검사가 후보직을 그만두는 게 그럼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부분까지 지금 부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디까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박은정 검사가 예금의 액수가 4억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확인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박원정 검사가 검사라는 것하고 그리고 남편이 검사였는데 나와서 변호사로서 수임을 받은 것하고 박원정 검사가 부부 검사라는 것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검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부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서상은 좀 더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부인이 다 책임지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좀 정확한 논리나 또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하는 정당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가 어떤 제약을 받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유세차라든지 마이크 사용도 되지 않고 로고송, 벽보, 플랜카드, 또 선거 사무관계자 선임도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선거가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직선거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윤주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조국 대표 말대로 하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후보만 내도 모두가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유세차가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어느 정도의 허들을 둔 것인데, 물론 저는 연동형 비례제 취지와 맞지 않죠. 하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선거제의 이런 준연동형 비례제와 같은 정체불명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선거제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 대표께서 저는 그렇다고 이분이 그럼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언론에서 조국혁신당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이런 뭐 선거구 획정 그리고 뭐 선거제 확정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조국 대표의 선거운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마다 조국 심판을 하면서 오히려 띄워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선거운동하는 데는 별 문제 없으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사실과 다른 말씀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일종의 이제 지역구에서 단순 다수제를 통해서 일종의 승자 독식을 하는 거잖아요. 다수제는 단순 다수제를 선택하는 국가보다 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하는 국가가 더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잘못된 게요. 순수하게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혹은 다중다표제로 해서 순수 비례대표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구를 하면서 50%의 캡을 씌워서 그것도 지역 대표 후보를 내면 안 되고 이런 괴물 같은 선거제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아니 괴물이라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독일도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같이 연동하도록 돼 있어요. 스웨덴 북부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일종의 이제 각 소수 정당이 소수의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색깔을 띠는 정당들이 지역구에 출마를 해요. 출마를 하는데 양당제라든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승자 독식을 하는 정당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다수의 목소리보다는 소수의 목소리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례나 이런 의석을 통해서 그걸 보정해 주는 과정을 밟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도 자체는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연동형 비례라고 하는 의석이 너무 적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 의석을 조금 더 많이 배정하면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90석 이상 정도 아니면 전체 의석이 한 3분의 1 정도만 배정을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부작용들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이기는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당도 비례 의석을 일정 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작은 정당들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떨어져도 비례 의석을 보장받기 때문에 최대한 오히려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의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종의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제도의 취지로 보면은 조국 혁신당도 지역구에 출마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선거법의 제약에 대해서 좀 억울합니다. 이런 논리가 일정 부분 성립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비례전문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면 과연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헌법소원 제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연동형하고 이제 위성정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동형일수록 위성정당이 없어야 되는데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연동형을 갖다 채택했으면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걸 만드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저는 각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사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